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 이곳은 돈과 권력이 흐르는 그들만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한번 밟아보기도 힘든 대리석 바닥 위로 최고급 샴페인에 달콤한 향기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표면 아래에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오만함이 숨쉬고 있었죠. 누구도 감히 권력자에게 반기를 들지 못하는 숨막히는 침묵의 공간. 바로 그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서 있던 한 여성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단호하고도 서늘한 목소리는 순식간에 수백 명의 하객들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거대한 권력의 탑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리는 위대한 반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통쾌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고 거짓된 세상에 맞서 진실을 외친 한 여자의 강렬하고도 가슴 시린 운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지은은 단 한 번도 세상이 자신에게 친절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 모를 아버지는 태어나기도 전에 사라졌고, 홀어머니는 낡고 허름한 변두리 모텔에서 밤낮 없이 청소 일을 하며 지은을 키웠습니다.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비좁은 단칸방에서 지은은 일찍부터 세상의 냉혹한 규칙을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투명 인간이 되거나 혹은 멸시의 대상이 되는 지독한 낙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슬픈 눈으로 지은을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지은은 그런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팍팍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강철 같은 심장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눈물을 삼키는 법, 부당한 대우 앞에서도 무표정하게 인내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지독한 병마와 싸우다 차가운 납골당의 한 줌재로 변해버린 후 세상에 완벽하게 홀로 남겨진 지은.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웨이트리스로 취직했습니다. 그곳은 지은의 낡은 운동화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녀는 특유의 성실함과 흔들림 없는 태도로 빠르게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복판에 자리 잡은 레스토랑 루미에르는 그날따라 유난히 부산스러웠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빛 조각을 흩뿌리며 대리석 바닥을 장식하고 있었고, 홀 전체에는 네덜란드에서 방금 공수해온 희귀한 생화들의 짙고 매혹적인 향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형외과 원장과 굴지의 로펌 대표 딸의 결혼식 피로연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숨을 한번 깊게 내쉰 뒤 완벽하게 다림질된 새하얀 유니폼의 깃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투명한 와인잔의 물기를 닦아내느라 붉게 부르터 있었지만 얼굴만큼은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이미 극도의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예약된 VVIP 명단에는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쥐고 흔드는 거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유리창 너머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을 무심한 눈동자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하룻밤 술값으로 수천만 원을 태우는 이 공간에서 지은은 다음 달 월세와 공과금을 걱정하며 잔을 닦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타인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이 지은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하고도 당당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테이블 세팅을 마무리하며 지은의 머릿속에는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넌사인이 밤새도록 깜빡이던 그 축축한 골목길의 냄새. 지은의 어머니인 숙지는 언제나 락스 냄새가 벤 거친 손으로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습니다. 모텔 청소부라는 직업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낡은 운동화를 신고 갔던 소풍날, 친구들은 지은에게서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피했습니다. 그때 지은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도 없는 운동장 구석에서 홀로 김밥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말하면 어머니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대못을 박는 것이라는 걸 어린 나이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그렇게 일찍 철이 들어버렸습니다. 가난이라는 괴물은 어린 소녀의 순수함을 앗아가는 대신 그 어떤 시련에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껍질을 선물했습니다. 지금 이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아무리 비싼 명품을 두른 손님들이 오만한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해도 지은의 내면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지은은 유독 국어와 문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글을 쓸 때만큼은 현실의 가난도, 사람들의 조롱도 모두 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학생에게 세상은 재능마저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교내 백일장 대회가 열렸을 때 지은은 밤을 새워 쓴 시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시상식 전날 담임교사는 지은을 교무실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지역 유지의 딸인 같은 반 혜리에게 1등 자리를 양보하라는 믿을 수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혜리의 아버지가 학교에 큰 발전 기금을 내기로 했다는 뻔뻔한 변명과 함께 말입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어린 지은의 온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학 동아리를 담당하던 최 교사가 교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교장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지은의 작품을 지켜냈습니다. 최 교사는 지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너를 끌어내리려 해도 스스로 무릎 꿇지 않는 한 너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고. 그날 초의 교사의 손에서 전해지던 따뜻한 온기와 결연한 눈빛은 지은의 인생을 지탱하는 강력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은쟁반을 닦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은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들은 지은을 더욱 빛나고 견고하게 만들어준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그토록 강인하게 세상을 버텨내던 지은에게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어머니, 숙진의 죽음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암세포는 온몸으로 퍼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차가운 병실 안,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지은은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병원비를 벌기 위해 새벽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낮에는 식당 주방 보조를 하며 뼈가 부서져라 일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복지제도도 그 어떤 친척도 그들 모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마지막 밤,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지은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우리 예쁜 딸.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그 떨리는 목소리는 지은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지은은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어머니의 식어가는 몸을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은 찾아오는 이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고
지은은 홀로 상복을 입은 채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외로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말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입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지은은 살인적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짐을 싸서 산동네 꼭대기에 있는 비좁고 허름한 옥탑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여름에는 숨이 턱턱 막히도록 덥고 겨울에는 수도관이 꽁꽁 얼어붙는 열악한 곳이었지만 지은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수많은 회사와 상점에 이력서를 냈지만 고졸에 구하라는 꼬리표는 항상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처지를 동정하는 척하면서도 결국에는 경험 부족과 스펙을 핑계로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거리를 헤매던 어느 비 오는 날, 지은은 운명처럼 루미에르 레스토랑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에 젖은 초라한 모습으로 면접장에 들어선 지은을 레스토랑의 소유주인 최 대표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꼼꼼히 살폈습니다. 최 대표는 수십 년간 외식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으로 사람의 됨됨이를 단번에 꿰뚫어보는 무서운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은의 이력서 대신 굳은 살이 박인 그녀의 손과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요. 내가 찾는 사람은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일의 무게를 견딜 줄 아는 진짜 일꾼이니까. 그 짧은 한마디는 벼랑 끝에 서 있던 지은에게 내려진 유일한 구원의 밧줄이었습니다. 루미에르에서의 일은 상상 이상으로 고되고 혹독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접시를 나르고 까다로운 VV, IP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다 보면 퇴근할 무렵에는 다리가 퉁퉁 부어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동료들이 실수할 때면 조용히 다가가 자신이 책임을 떠안으며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미소와 섬세한 서비스는 곧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강남의 까다로운 사모님들과 예민한 기업 임원들조차 루미에르에 오면 반드시 지은을 찾아 서빙을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팁은 두둑해졌고 지은의 통장 잔고도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직원들의 존경을 받은 진짜 이유는 팁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대쪽 같은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지은은 결코 뒤에서 남을 헐뜯거나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가 아무리 무서운 매니저나 최 대표라 할지라도 예의를 갖추되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지은을 건방지다고 생각했던 선배들도 점차 그녀의 투명하고 올곧은 성격에 매료되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 대표 역시 뒤에서 조용히 지은의 성장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지은에게서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세상을 이겨내려 했던 자신의 치열했던 과거를 겹쳐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몰아치는 비바람을 뚫고 옥탑방으로 퇴근하던 지은은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어두운 골목길 구석에서 가늘게 떨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다가간 그곳에는 쓰레기 봉투 사이에 버려진 채 비를 맞고 있는 작고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아 보이는 강아지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고 차가운 빗물에 젖어 심하게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버려지고 상처받아 세상의 온기를 갈구하는 저 작고 불쌍한 생명체. 그것은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망설임 없이 입고 있던 싸구려 코트를 벗어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강아지였지만 지은의 품에 안긴 녀석은 안도한 듯
작게 꼬리를 흔들며 지은의 손가락을 핥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널 아프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빗물과 함께 섞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따뜻한 물로 강아지를 씻기고 자신의 우유를 데워 정성껏 먹였습니다. 배가 부른 강아지는 지은의 낡은 슬리퍼 위에 머리를 기대고 평온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지은은 하얀 털을 가진 그 녀석에게 두부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옥탑방에 드디어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작은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두부는 지은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기쁨이자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얼굴을 핥아주었고,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할 때면 문 앞까지 마중을 나와 낑낑거리며 반겨주었습니다. 지은은 휴일마다 두부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비로소 평범한 20대의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레스토랑 주방에서 남은 식재료를 조심스럽게 챙기던 지은을 최 대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당황하며 두부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질책을 예상하고 고개를 숙인 지은에게 최 대표는 뜻밖에도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 잘했어. 생명을 거두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사실 나도 유기견을 키우고 있다네. 최 대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없는 최 대표 부부에게 길에서 구조한 리트리버는 친자식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물고 빠는지 가끔은 내가 걔보다 서열이 낮은 것 같다니까. 농담 섞인 최 대표의 말 속에는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자식을 갖지 못한 씁쓸한 그리움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순간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나는 두 사람이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결핍이라는 상처를 안고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한결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피로연이 열리는 레스토랑의 현재.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홀 안으로 드디어 오늘 행사의 가장 중요한 VIP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여당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 의원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언제나 서민의 친구를 자처하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짓던 인물이었지만 카메라가 꺼진 현실에서의 그는 철저하게 오만하고 아나무인인 권력의 화신이었습니다.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채 안으로 들어서는 박 의원의 주변에는 값비싼 수입 향수 냄새와 함께 전날 밤부터 마신 듯한 독한 양주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홀을 가로지르는 그의 걸음걸이는 거만했고 자신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레스토랑 직원들을 벌레 보듯 무시하며 지나쳤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박 의원에 대한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과거 다른 고급 식당에서 자신의 심기를 거스른 웨이터의 무릎을 꿇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씌웠다는 일화는 업계에서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눈치가 빠른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장 경험이 많고 침착한 지은에게 박 의원의 테이블 전담을 지시했습니다. 지은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은쟁반을 든 채 맹수가 도사리고 있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박 의원이 앉은 메인 테이블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압박감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앉은 사업가들과 지역 유지들은 박 의원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 쉴 새 없이 아부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다가가 정중한 미소와 함께 최고급 송아지 안심 스테이크를 서빙하자 박 의원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지은을 뱀처럼 끈적하게 훑어보았습니다. 야, 너 이름이 뭐냐?
반말과 함께 턱을 치켜드는 그의 태도는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지은입니다, 손님. 필요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지은은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한 채 사무적인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콧방귀를 뀌며 접시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내가 이따위 밍밍한 고기를 먹게 생겼어. 당장 주방장한테 가서 아주 기름지고 매콤한 돼지고기 볶음 하나 내오라고 해. 강남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어울리지 않는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당황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손님, 저희 레스토랑에는 해당 메뉴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매콤한 소스를 곁들인 셰프 특선 요리를 준비해 드릴까요? 그 순간 테이블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박 의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흉악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일개 웨이트리스 따위가 내 말을 거역해? 박 의원은 탁자를 쾅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크리스탈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비처럼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볼을 적시며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변의 하객들이 깜짝 놀라 시선을 집중했지만 박 의원의 경호원들이 험악한 인상으로 주변을 노려보자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의 동료인 수아는 구석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눈물만 글썽이고 있었고 매니저는 사색이 되어 달려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말 한마디면 이딴 식당은 내일 당장 문 닫게 만들 수 있어. 넌 어디서 굴러먹던 천박한 기집애길래 눈가를 똑바로 뜨고 대들어. 박 의원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 나는 폭언은 레스토랑 전체를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지은의 유니폼을 거칠게 삿대질하며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가정교육도 못 받고 자란 티가 난다는 둥.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 모양이냐는 둥.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폐륜적인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이성적인 인내심을 유지하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난한 부모, 가정교육. 박 의원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들은 지은이 평생을 바쳐 묻어두려 했던 가장 깊고 아픈 상처를 잔인하게 후벼 팠습니다. 평생 손이 부르트도록 일만 하다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불쌍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권력이라는 알량한 완장을 차고 타인의 삶을 무참히 짓밟으면서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저 역겨운 인간에게 지은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일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 방금 하신 말씀은 선을 넘으셨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더니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먹다 남은 수프 접시를 집어들어 지은의 얼굴을 향해 확 뿌려버렸습니다. 다행히 지은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얼굴은 피했지만 뜨겁고 끈적한 수프가 그녀의 새하얀 유니폼을 타고 흉측하게 흘러내렸습니다. 홀 안에서 억눌린 비명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넌 오늘부로 해고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박 의원이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엉망이 된 옷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박 의원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단상 위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축사를 위해 마련된 화려한 단상. 지은의 구두굽 소리가 텅 빈 홀을 울리며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박 의원의 만행에 질려버린 사람들도, 그녀의 결연한 기세에 압도된 경호원들도 그저 멍하니 지은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지은은 핀 조명을 받으며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감싸 쥐었습니다. 피드백 소리가 날카롭게 홀을 가르며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무대로 고정시켰습니다. 여러분, 지은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레스토랑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수호한다는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도 모여 계십니다. 하지만 방금 여러분은 그 법과 질서가 얼마나 선택적으로 작동하는지 똑똑히 목격하셨습니다. 지은의 시선이 테이블에 앉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박 의원을 향해 정확히 꽂혔습니다. 박 의원님, 당신이 말하는 권력이라는 게 고작 이런 겁니까?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고 부모를 모욕하고 접시나 집어던지며 우월감을 느끼는 거. 그게 당신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떠들어대던 서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웨이트리스의 맹렬하고 논리적인 폭로에 곳곳에서 사람들의 숨 넘어가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지은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대 위에 어떤 여배우보다도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가난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이 옷 한 벌을 입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남의 돈을 탐하거나 타인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그 번지르르한 수트와 손목에 찬 수천만 원짜리 시계는 과연 당신의 정당한 노동으로 얻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힘없는 사람들의 목을 조르고 받아낸 피 묻은 대가입니까? 지은의 말은 마치 예리한 비수처럼 박 의원의 추악한 민낯을 조각조각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당황한 나머지 핏대를 세우며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년 당장 끌어내려. 입 틀어막아.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후였습니다. 하객들 중 일부가 테이블 밑으로 스마트폰을 꺼내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와 녹화 버튼의 붉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눈동자처럼 반짝였습니다. 인터넷과 SNS 시대, 국회의원의 갑질 현장은 그 어떤 뉴스보다 빠르고 치명적인 폭탄이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박 의원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새하얀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폭로를 마친 지은은 마이크를 단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홀을 울렸고 지은은 엉망이 된 유니폼을 입은 채 당당하게 단상을 내려와 출구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홍해처럼 길을 비켜주었고 누구도 감히 그녀의 앞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레스토랑의 맨 뒷자리, 어두운 그림자 속에 조용히 서 있던 최 대표의 입계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을 말리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물을 상대로 당당하게 싸워 이긴 어린 직원의 용기에 마음속 깊이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 대표는 즉시 매니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은이는 지금 당장 택시 태워서 퇴근시켜. 며칠 유급 휴가 처리하고 이 안에 있는 일은 내가 전부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 말라고 전해. 지은이 레스토랑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달아오른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두 다리가 그제야 후들거리며 긴장이 풀렸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10년 묵은 체중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거대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참지 않고 터뜨렸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늘에서는 거짓말처럼 맑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지은은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꼬마 두부를 생각하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루미에르 레스토랑에서 하객들이 찍은 영상은 밤사이 유튜브와
각종 SNS를 통해 미친 듯한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강남 고급 레스토랑 국회의원 갑질 참교육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은 단숨에 조회수 수백만 회를 돌파하며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부모를 모욕하며 접시를 던지는 박 의원의 추악한 얼굴과 그에 맞서 조리 있고 당당하게 팩트를 폭격하는 지은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대중들의 끓어오르는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당장 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야당은 이때다 싶어 논평을 쏟아내며 그를 맹렬하게 물어뜯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박 의원이 소속된 여당의 지도부조차 서둘러 꼬리 자르기에 나섰습니다. 박 의원의 휴대전화는 해명과 협박, 그리고 기자들의 전화로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평생 권력의 단맛만 빨아먹으며 살아왔던 그는 하루아침에 전 국민의 조롱거리이자 정치적 생명이 완전히 끝장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만한 권력의 탑이 가장 낮고 힘없는 웨이트리스의 마이크 하나에 산산이 무너져 내린 통쾌하고도 완벽한 몰락이었습니다. 한편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 높은 담장과 삼엄한 경비로 둘러싸인 이 저택의 주인이자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해성그룹의 강 회장은 거실 소파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태블릿 PC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아침 보고를 하며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라며 보여준 영상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본래 이런 저급한 가십거리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패한 정치인의 말로가 우습다고 생각하며 영상을 끄려던 찰나 카메라 앵글이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웨이트리스의 얼굴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순간 강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엄청난 충격이 덮쳐왔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에서 태블릿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서윤아. 강 회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이름은 5년 전 아이를 낳다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그의 하나뿐인 사랑하는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화면 속 당당하게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있는 그 젊은 여성은 죽은 서윤이 살아 돌아왔다고 해도 믿을 만큼 이목구비와 분위기가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소름이 돋을 정도의 도플갱어였습니다. 강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강 회장의 머릿속으로 지우고 싶었던 과거의 아픈 파편들이 폭풍우처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켰던 IMF 외환위기 시절. 당시 젊은 사업가였던 강 회장은 정치권의 검은 음모에 휘말려 부도 위기에 처했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차가운 구치소에 수감되어야만 했습니다. 회사는 공중분해될 위기였고 집안에는 차압딱지가 덕지덕지 붙어있던 끔찍한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강 회장의 아내, 이 여사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여사는 홀로 허름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원래 뱃속에 있던 아이는 쌍둥이 딸이었지만 출산 직후 면회를 놓은 이 여사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한 아이가 사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살아남은 단 한 명의 딸이 바로 서윤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출소 후 죽을 힘을 다해 재기했고 지금의 거대한 해성그룹을 일구원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은 서윤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5년 전 쌍둥이 아들을 출산하던 중 과다출혈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강 회장의 머리를 하얗게 세워버릴 정도로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블릿 화면 속에 죽은 딸의 얼굴을 한 여자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당장 저 영상 속 레스토랑 웨이트리스의 신변을 확보해 그녀의 출생 기록, 부모, 살아온 배경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24시간 안에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강 회장의 불호령에 해성그룹의 거대한 정보망이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대기업의 뒷조사 앞에서 산동네 옥탑방에 사는 평범한 고아 웨이트리스의 정보는 불과 반나절 만에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섰습니다. 봉투 안에는 지은의 이력서, 사본과 출생 증명서, 그리고 돌아가신 양어머니 숙진의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강 회장의 손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지은의 출생 연월일은 정확히 죽은 딸 서윤과 같았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은의 양어머니인 숙진이 과거 IMF 시절 이 여사가 쌍둥이를 출산했던 바로 그 변두리 산부인과에서 청소 일을 하던 직원이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결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진실의 실체가 강 회장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였습니다. 20여 년 전 이 여사가 쌍둥이 중 한 명을 버린 것입니다. 강 회장은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어딘가에서 고생하며 자랐을 또 다른 핏줄에 대한 사무치는 죄책감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당장 기사를 불러 차를 대기시켰습니다. 행선지는 지은이 살고 있는 산동네 옥탑방이었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힘겹게 올라가 멈춰 섰을 때 동네 주민들은 놀란 눈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최고급 수트를 입고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강 회장은 비서들의 부축을 거절하고 혼자서 가파른 시멘트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짓누르는 듯한 무거운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녹슨 철문 앞. 칠이 벗겨지고 찌그러진 옥탑방 문 앞에 선 강 회장은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이토록 비참하고 추운 곳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철문을 노크했습니다. 똑똑. 잠시 후 안에서 강아지가 짖는 소리와 함께 낡은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문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지은은 영상에서 보았던 그 당찬 웨이트리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헐렁한 스웨터를 입은 그녀의 어깨 너머로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은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눈매, 입술의 모양, 심지어 목소리의 톤까지 죽은 서윤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지은은 낯선 노신사의 등장에 경계하는 눈빛을 보이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가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지은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윤이 살아생전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사진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랑 너무 닮았는데. 제가 언제 이런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죠? 기억이 안 나는데. 지은의 순진한 대답에 강 회장의 억눌렀던 감정이 둑이 터지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가씨가 아니야. 이 아이는 5년 전에 죽은 내 딸 서윤이라네. 그리고 짐작건대 내 쌍둥이 언니일 거다. 강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에 지은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강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고 지은은 황급히 그를 부축해 좁은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방 안은 초라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두부가 강 회장의 바짓가단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내온 지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 어머니는 한 분뿐이셨어요. 저를 위해 평생 뼈 빠지게 일하시다 돌아가신 불쌍한 분이요. 제가 재벌가의 딸이라니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저한테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지은은 강하게 부정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눈에 맺힌 진심 어린 눈물과 사진 속 자신과 소름 돋게 똑같은 여성의 얼굴은 그 모든 것이 현실임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옥탑방에서 아내인 이 여사에게 당장 이곳으로 오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숨을 헐떡이며 옥탑방으로 뛰어들어온 이 여사는 방 한가운데 서 있는 지은을 보는 순간 기절할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려한 명품 코트를 입은 귀부인의 얼굴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 입으로 똑똑히 말해. 20년 전에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내 아이를 어떻게 한 거냐고. 강 회장의 천둥 같은 호통에 이 여사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보, 내가 미쳤었어요. 이 여사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과거의 진실은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참혹했습니다. IMF 시절 회사가 부도나고 남편이 감옥에 끌려가자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 여사. 당장 내일 먹을 쌀조차 없던 철저한 절망 속에서 그녀는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두 아이를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었던 그녀는 극도의 공포와 이기심에 눈이 멀어 끔찍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해 슬퍼하던 청소부 숙진에게 쌍둥이 중 건강한 동생을 남몰래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남편에게는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숙진은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친딸처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지은이었습니다. 이 여사의 변명 같은 고백이 끝났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과 억눌린 흐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지은은 충격에 빠져 벽에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양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을 유기하듯 데려온 사람이었다는 사실. 이 거대한 진실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은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무릎을 꿇고 빌며 바짓가랑이를 매달리는 이 여사를 차갑게 밀쳐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당신이 제 어머니라는 사실이 끔찍하게 소름 돋으니까. 지은의 차가운 목소리가 옥탑방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 아비가 미안하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감옥에 가 있어서 널 지키지 못했어. 남은 평생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내게 속죄하마. 제발 이 아비에게 기회를 다오. 천하의 혜성그룹 회장이 좁은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곁에서 지켜보던 비서들조차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지은은 강 회장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늙고 초라해진 거물급 회장은 자신을 버린 매정한 부모가 아니라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평생 딸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짐을 정리해 평창동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사를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는 강 회장의 진심을 참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넓고 화려한 대저택은 지은에게 낯설고 숨막히는 공간이었지만 두부가 넓은 정원을 뛰어놀며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택에 입성한 첫날 저녁, 죽은 언니 서윤의 남편이자 지은의 형부인 민준이 아이들을 데리고 본가를 방문했습니다. 혜성그룹의 핵심 계열사 대표를 맡고 있는 민준은 능력 있고 다정한 성품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던 민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지은을 보는 순간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서윤아? 민준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랗게 흔들렸고 그의 곁에 서 있던 5살 난 쌍둥이 아들들 역시 지은을 보자마자 엄마! 하고 외치며 달려와 지은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아이들의 포옹에 당황한 지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민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준의 눈동자는 죽은 아내를 향한 짙은 그리움과 눈앞에 나타난 현실에 대한 엄청난 혼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지은은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준은 서윤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이 어떻게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왔는지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언니의 삶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지은 씨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네요. 서윤이와 얼굴은 똑같지만 지은 씨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강인한 눈빛을 가졌다는 걸요. 민준의 부드러운 미소에 지은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지은은 아이들을 안아주었을 때 느꼈던 그 작고 따스한 천을 떠올렸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조카들이었지만 그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서 지은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얻게 된 이 화려한 배경에 취하기보다는 상처받은 이 가족들을 자신이 가진 온기로 보듬어 주기로 말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쌍둥이 언니와 척박한 삶을 살다간 양어머니 숙진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이 재벌가의 잃어버린 딸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루미에르 레스토랑에서 쫓겨난 박 의원의 삶은 그야말로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당에서 제명되고 국회의원직마저 박탈당한 그는 검찰의 대대적인 내사 끝에 그동안 저질렀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횡령 혐의가 모두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력이 사라지자 그의 곁에 머물던 수많은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아내마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전 재산을 압류당하고 거리에 나앉게 된 그는 매일같이 싸구려 소주를 마시며 세상을 저주하는 폐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낡은 우산을 쓰고 무료 급식소 줄에 서 있던 박 의원은 식당 창문 너머로 켜진 텔레비전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혜성그룹의 대규모 자선 재단 출범식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상 중앙에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의 지은이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하찮은 웨이트리스라며 짓밟고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박 의원은 손에 들고 있던 찌그러진 식판을 떨어뜨린 채 미친 사람처럼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완벽하고도 철저한 인과응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지은은 서서히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이 내어준 임원 자리를 정중히 거절하고 대신 사제를 출연해 미혼모와 유기아동,
그리고 유기동물을 지원하는 대규모 복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의 고통과 버림받는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이기에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선택이었습니다. 루미에르의 초회 대표 역시 지은의 재단에 매년 거액을 기부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각자의 반려견을 데리고 한강 공원에서 만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지은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민준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아내의 여동생과 형부라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사이였지만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상처를 나누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가족애를 넘어선 깊은 연민과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지은을 서윤의 그림자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은이 가진 특유의 당당함과 굳은 심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 자체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강 회장 부부 역시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감정을 눈치채고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어느 주말, 지은과 민주는 쌍둥이 조카들의 손을 양쪽에서 잡고 파주에 있는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지은을 길러준 양어머니 숙진과 지은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쌍둥이, 언니 서윤의 유골함이 나란히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숙진의 사진 앞에 하얀 국화꽃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춥지 않아. 옥탑방에서 떨던 그 시절보다 훨씬 따뜻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 걱정은 말고 편히 쉬어. 엄마가 날 거둬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대리석 바닥을 적셨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다가와 지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서윤의 유골함 앞에서도 지은은 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언니, 언니가 남겨둔 소중한 보물들은 내가 세상 끝까지 지킬게. 우리 가족, 이제 다시는 아프지 않게 내가 잘 보살필 테니까 안심해.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유골함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곁에 있던 아이들은 두부와 함께 잔디밭을 뛰놀며 맑은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원망이 이 봄바람 속에서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한 완벽한 평화의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지은은 세상이 자신을 향해 던지는 돌멩이들을 피하기 위해 잔뜩 웅크린 차에 살아가던 외로운 들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오만하고 부패한 자들은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렸지만 정직하고 굳건하게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결국 가장 눈부신 보상을 받았습니다. 저택의 넓은 정원에서 민준과 나란히 앉아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은은 민준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습니다. 지은 씨, 우리 내년에는 아이들과 함께 진짜 가족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민준의 부드러운 제안에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주 멀리, 가장 따뜻한 곳으로 가요. 지은의 무릎 위에서 두부가 기분 좋은 듯 꼬리를 흔들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새로운 사랑을 얻었으며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빛나는 삶. 지은의 이야기는 그렇게 가슴 벅찬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잔인하게 굴지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과 진실한 용기를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찬란한 아침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녀의 삶이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견뎌낸 지은의 용기가 결국 거대한 부조리를 무너뜨리고 진짜 가족과 사랑을 되찾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두꺼운 벽에 가로막힌 것 같아도 진실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빛나는 보상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당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지은처럼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